네, 일반 생물학 복습 영상 4단원 효소학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소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 화학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엔탈피라는 것이 생물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엔탈피는 물질의 총 에너지 함량을 의미하고 물질 대사 과정에서도 나오죠. 흡열 과정과 발열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흡열 과정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고 흡열 과정을 통해서 생물학에서는 동화 과정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발열 반응을 통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엔트로피는 이제 반응이 진행될 때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변하는 정도이고, 이제 반응이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했을 때 자발적인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속도론의 관점에서 보시면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가역 반응은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서 평형 상태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화학에서로 치면 이제 평형 문제로 판단하고 풀어야겠죠. 비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표시를 하는데요. 이때는 정반응만 진행되고 양론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응이 100% 진행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평형상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평형상수는 가역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가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상수입니다. 이때 평형상수를 만들 때는 순수한 액체나 고체는 반응식에 포함되지 않고 평형상수는 단위 없이 표현됩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배경인데요. 산화와 환원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생물학적 정의에서는 탄소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산화란 산소를 얻고 수소를 잃는 과정이고, 환원이란 탄소가 산소를 잃고 수소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적 정의에서는 이제 산화는 전자를 잃고 산화수가 증가한다. 환원은 전자를 얻어서 산화수가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수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했을 때 절대 규칙과 상대 규칙이 있죠. 절대 규칙은 이제 모든 중성원자의 산화수 합은 0이다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 규칙은 금속, 수소, 산소, 할로젠 순으로 산화수를 매긴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산화제와 환원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산화제는 산화하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것이 산화제, 그리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되는 것이 환원제입니다. 다음은 ATP에 대한 설명인데요. ATP는 흔히 생체 내 에너지 화폐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얘네 ATP의 기능은 에너지 저장과 전달이 있고, ATP 한 분자당 인산 결합 하나가 분해 시에 이제 7.3kcal per 몰이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인산 결합이 깨질 때 음전화 상쇄 및 공명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ATP의 기능 중에서 공역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ATP가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반응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에너지 전달에 활용된다. 이것이 바로 공역 반응입니다. 다음은 효소의 작용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효소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촉매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왜냐하면 효소란 생체 내 단백질 촉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촉매에 속한 거예요. 촉매란 무엇이죠?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촉매는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면 안 되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 그리고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란 무엇이냐? 반응물 간 적절한 충돌, 충분한 에너지와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 충돌이란 올바른 에너지와 방향으로 충돌하는 입자들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유효 충돌 빈도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효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물질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체 내 촉매입니다. 효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단순 단백질 효소와 복합 단백질 효소입니다. 복합 단백질 효소는 주 효소와 보조 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인자 중에서 보조 인자가 주 효소에 공유 결합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결 분자단.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용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조 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조 인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기 보조 인자와 유기 보조 인자인데요. 무기 보조 인자는 말 그대로 무기물, 그러니까 금속, 이온 이런 것들이 보조 인자가 되는 경우이고요. 유기 보조 인자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살펴봤죠. NAD, FAD, 그리고 코엔자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NAD부터 보시면 니아신이라는 비타민 B3 기반 구조로 되어 있고 전자와 수소이온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NADH는 340나노미터에서 흑광을 띈다. 특이적으로 흑광을 띈다라는 것이고 NAD가 아니라 NADH가 흑광을 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NADP라는 구조도 있는데요. 이 구조도 이제 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했는데 NAD에 인산기가 추가된 형태로 이건 이제 광합성 단원에서 나오죠. FAD는 다음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 B1 기반 구조이고요. 역할은 NAD와 비슷합니다. 전자와 수소이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엔자임 A의 경우에는 판토텐산 비타민 B5 기반 구조이고요. 아실기 전달자, 고에너지 전달자의 역할을 하죠. 다음은 효소의 작용 방식입니다. 근접성 및 방향성, 비용매화, 기질 특이성, 그리고 다양한 모델도 있죠. 자물쇠 열쇠 모델과 유도적합 모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적합 모델이란 무엇이죠? 기질이 결합하게 되면 효소의 구조가 전이 상태에 유사하게 변화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결합하게 되면 효소의 구조가 변화해서 기질이 이제 전이 상태의 모양을 형성하게 되어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효소의 특성입니다.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와 pH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3차 구조 변성의 요인들 있죠. 그 요인들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후 효소 자체는 화학적 변화를 겪지 않고,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지만 반응물 생성물의 준위나 평형상수는 변경하지 않는다,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하죠. 이 에너지 준위와 평형상수는 변화시키지 않고 반응 속도,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효소 농도가 반응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물에서는 그렇게 간주합니다. 다음은 라이보자임이라는 건데요. 라이보자임이란 무엇이죠? RNA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라이보자임이라고 부르죠. 라이보자임의 예시는 어떤 게 있죠? 리보솜에서 쓰이는 rRNA와 스플라이스종에 쓰이는 snRNA가 있습니다. 라이보자임이 아닌 것은 어떤 게 있다고 했죠? 텔로머레이스에 쓰이는 RNA. 이거는 RNA가 이제 라이보자임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라이보자임과 관련해서 RNA 월드라는 가설이 있는데요. RNA 월드란 무엇이죠? 초기 생명체가 RNA가 유전 정보와 촉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서 자기 복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RNA가 단백질보다 먼저 존재해서 다양한 촉매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DNA, RNA,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이 중심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의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번역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 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생체 내에서 다양한 특히 촉매 기능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RNA가 RNA 월드 당시에는 다 수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담당하는 촉매 역할까지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RNA 월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보자임을 선별하는 실험은 셀렉스 실험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실험 과정이 있었지만 이 실험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실험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거, 이 NC 필터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NC 필터는 단백질은 자연적으로 붙으나 핵산은 붙지 않는다.
근데 헥사는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다고요? UV, 자외선 처리를 시키면 필터에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에 결합한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바로 NC 필터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칩 SA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소 반응 속도론인데요. 반응 속도론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죠? 효소와 기질이 있고 그 다음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고 그 다음 효소와 산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질에 대한 산물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각 반응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이 속도 상수가 무엇인지 K1, K2 그리고 K-1 이것도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하엘리스 멘텐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미하엘리스 멘텐식은 어떻게 되죠? V는 Km 플러스 S 분의 Vmax 곱하기 S 이렇게 되고요. Vmax는 어떻게 되죠? Kcat 엔자임 토탈 혹은 K2 엔자임 토탈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얘네 실제적으로 기질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식을 그래프를 나타내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 있어서 그 지점을 향해서 무한히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지점이 바로 Vmax입니다. 그때 이제 포화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이제 공식이 아까 설명드린 미하엘리스 멘텐 공식이 Km분의 Vmax S 이런 식으로 근사화될 수 있어서 이제 직선적인 관계를 띠지만 기질 농도가 높을 때는 V는 Vmax에 근사되어서 영차 반응,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상에서 Km의 의미는 무엇이죠? Vmax의 절반이 될 때의 그러니까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될 때의 기질 농도이죠. 그러면 이 Km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Km이 낮을수록 효소의 기질 친화력이 높다라는 성질입니다.